헤이딜러 2편, 소비자에겐 MRI, 딜러에겐 책임 전가. 지난 영상에서 저는 헤이딜러의 사업 확장이 왜 논란이 되는지 큰 구조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중개 플랫폼이던 회사가 직접 매입하고, 직접 판매하고, 직접 보증까지 붙이는 구조로 넓어질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린 반응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해본 딜러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평가표를 믿고 입찰했다는 사람, 사진상 문제 없던 차량을 받았는데 실차 상태가 달랐다고 말하는 사람, 클레임을 제기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헤이딜러는 소비자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중고차도 MRI로 검증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도색과 사고 이력도 전부 보인다고 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헤이딜러가 선별했으니까 1년 무료 보증, 단순 변심도 무료 환불, 전국 무료 배송 같은 문구가 강하게 보입니다. 이 메시지만 놓고 보면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플랫폼이 직접 선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까지 해준다고 하니 기존 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투명성과 보호가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소비자에게는 MRI처럼 다 보여준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딜러들은 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왜 어떤 딜러는 평가사의 평가표를 보고 견적을 넣었는데 실제 차량을 인수하고 보니 조수석, 운전석, 사이드 스텝 쪽에 판금 도장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고 말할까요? 왜 어떤 딜러는 리어 패널, 쿼터 패널, 조수석면 우측이 전부 교환 사고차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 금액도 너무 적었다고 분노할까요? 왜 어떤 댓글에는 그냥 독점 기업의 갑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딜러들의 댓글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남긴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거래 흐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가표를 보고 입찰했다. 차량을 받았다. 실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증빙을 제출했다. 클레임을 제기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즉, 딜러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건 차량 한 대의 하자가 아니라 검수와 책임의 연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딜러는 제로 경매 구조에서 차를 직접 보고 입찰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사가 작성한 정보, 촬영된 사진, 리포트와 설명을 바탕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그 말은 곧 검수 자료의 신뢰가 거래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출발점이 흔들렸을 때 그 다음 책임이 대부분 딜러에게 돌아간다면 그 구조는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딜러가 억울한 일을 겪고도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확보한 클레임 안내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클레임률 15% 넘으면 제로 이용 제한될 수 있음.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용 제한은 클레임 사유 등을 참고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조건 정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 딜러 입장에서는 이 문구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표와 실차가 달라서 문제를 제기해도 그 문제 제기가 누적되면 결국 내 계정 운영과 영업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억울한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구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문구도 있습니다. 허위 증빙 제출 시 상사 전체 계정 정지됨.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 건의 분쟁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딜러는 더욱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같은 안내문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감정적 항의가 지속되면 보상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길게 따지고 강하게 항의하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는 플랫폼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딜러가 증빙을 내고 클레임을 제기하면 이용 제한 가능성을 신경 써야 하고 허위로 판단되면
상사 전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구조를 두고 딜러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무분별한 클레임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허위 증빙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 주장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엄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도색, 사고, 수리 이력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보증과 환불까지 말한다면 왜 딜러들은 평가표와 실차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할까요? 왜 댓글에는 클레임 미인정, 낮은 보상, 책임 전가, 갑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할까요? 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계정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현장에 퍼져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의 예민한 반응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방향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평가표를 믿고 들어갔는데 실차 상태가 달랐다는 주장. 둘째, 문제가 발생해도 클레임 인정이나 보상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 셋째, 소비자에게 강조하는 투명성과 보호가 딜러에게는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 넷째, 문제 제기 자체가 계정과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압박. 다섯째, 그래서 개별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점. 이 다섯 가지가 지금 현장에서 반복되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람들이 플랫폼을 믿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찾고 딜러는 기준이 명확하고 거래가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하며 플랫폼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에는 보호와 투명성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문제 발생 시 입증 책임과 손실 부담, 그리고 문제 제기에 따른 심리적 압박까지 돌아간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 신뢰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딜러들은 이 구조 안에서 단순한 이용자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고 가격을 만들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시세 데이터를 축적해온 주체들입니다. 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딜러들의 참여와 노동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규모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플랫폼이 더 커지고 직접 판매와 보증을 강화한 이후 딜러들이 느끼는 것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배제와 책임 전가라면 그건 분명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혁신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혁신이라면 더 투명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클레임이 인정되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평가표와 실차 차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클레임 누적과 이용 제한 판단은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만 보이는 투명성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MRI가 정말 시장 전체를 위한 것이려면 그 정밀함은 소비자 화면 속 정보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정밀함은 딜러가 입찰할 때의 평가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판단에도, 보상이 이루어질 때의 기준에도,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의 공정성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딜러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영상으로 소비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침묵하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해도 말을 아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한 번의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제기이고, 흩어진 불만이 아니라 방향 있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더 많은 댓글과 제보를 모으고,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고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갈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하는지 그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댓글 몇 개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정리할 수 있을지,
딜러와 소비자가 함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기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을 앞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가겠습니다. 플랫폼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보겠습니다. 기업의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겠습니다. 소비자만의 편도 아니고 딜러만의 편도 아니고 결국 공정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표와 실차가 어떻게 달랐는지, 클레임 과정에서 어떤 답을 들었는지, 보상 기준은 어땠는지, 이용 제한이나 계정 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야 다음 방향도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같은 경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그냥 불만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그 목소리가 하나 둘 쌓이면 결국 시장도 외면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시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을 찾겠습니다. 나비 효과는 시작되었습니다.